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휴일에도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전쟁의 포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추가 공격을 예고했는데 이란의 정유시설이 처음 공격을 받아 불바다가 됐습니다. 첫 소식 이정민 기자입니다. 테헤란 도심 한복판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더니 검은 연기와 시뻘건 불길이 마구 치솟습니다. 매서운 화염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도심은 불바다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이스라엘군이 이란 수도 테헤란의 정유시설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정유시설이 파괴된 건 처음입니다. 전날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서 이란은 매우 강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추가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고려되지 않은 지역과 집단이 공격 검토 대상이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쿠르드족의 참전에 대해선 원하지 않는다며 환영한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We're not looking to the Kurds going in. We're very friendly with the Kurds, as you know, but we don't want to make the war any more complex than it already is. 확전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이는데 쿠르드족도 참전에 선을 그었습니다. الشر اللي بين أمريكا وإسرائيل وإيران إما بريادري الشركين وأحكام الشركيش نازانين. 이란의 정권 교체를 위한 이번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 국가정보위원회는 이란의 군부와 신정체제를 축출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쟁 전에 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이란도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 등 주변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서인데요. 강경파인 혁명수비대가 대통령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자민 기자입니다. 두바이 시내 고가위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란이 쏜 발사체 잔해에 맞은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쿠웨이트의 정부청사와 국제공항의 연료 탱크도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아 불에 탔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주변국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뒤에 일어난 공격입니다. 걸프 국가들은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외신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대통령의 명령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에 주둔한 미군 함대와 기지를 공격해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안보 책임자는 권력 내부에 분열은 없다며 트럼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تلقیشون بود مثل ونزوئلا میزنن و میگیرن تمومش میره. اما پاشون گیر کرد. 이란 반관영 매체는 최고 지도자를 정하는 전문가 회의가 차기 최고 지도자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만 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의 핵심 방공 전력인 패트리엇 일부의 중동 지역 이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항적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패트리엇 포대를 실을 수 있는 미 공군의 대형 수송기들이 최근 줄줄이 한국을 떠나 중동 전초기지 방향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산 미 공군기지입니다. 활주로에 미 공군의 초대형 전략 수송기 C5 갤럭시가 멈춰서 있습니다. 날개폭이 68m에 달하는 C5 수송기는 패트리어트 발사대나 레이더 같은 대형 방공 장비를 수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형 수송기로 분류되는 C5의 오산기지 기착은 이례적입니다. 취재진이 C5 항공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지난달 하순 최소 2대의 C5 수송기가 오산기지에 도착했고 각각 지난달 26일과 이달 2일 한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기는 오산을 떠나 동남아를 지나 인도양에서 마지막 항적이 끊겼는데 인도양의 미 전략기지 디에고 가르시아로 향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중동작전의 주요 전초기지입니다.
미군이 인도양과 중동 정구를 잇는 핵심 전략 거점으로서 장거리 폭격기, 수송기 해상 전력 지원의 중간 허브 역할을 하는 주요 핵심 기지입니다. 앞서 주한미군은 국내 다른 미군 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엇 일부를 오산으로 이동시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때문에 C5 수송기들이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싣고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패트리엇 전출 가능성을 묻는 TV조선 질의에 작전 보완을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주변국 산유시설 공격이 계속되자 쿠웨이트가 결국 감산을 선언했습니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4년 만에 배럴당 $100를 넘어섰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지 일주일이 넘은 현지 시간 6일,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100를 넘어섰습니다. 두바이유가 $100를 넘은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이란은 이라크 바스라 지역 등 주변국 석유시설 공격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일 핵심 정유단지가 이란의 공격에 파손된 쿠웨이트는 석유 감산을 선언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 KPC는 성명을 통해 이란의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 위협에 따라 원유와 정제 처리량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페르시아만 가장 안쪽에 있는 쿠웨이트는 다른 산유국들과 달리 송유관이 없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is a problem of dislocation, and this is a serious problem, and it is creating challenges for many countries, and for some countries more than the others. 국제유가가 $150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에 이어 다른 나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제재 해제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러시아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eah, Russia, they're selling more oil to India at this point. So I think they'll benefit as well. That is kind of a last resort option. 우리나라도 러시아의 원유 수입이 막혀 있는 상태로 석유 수입의 70% 이상은 중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원유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값싼 주유소를 찾아 줄을 서는 이른바 주유런이 벌어지고 화물차 운전자들은 기름을 반만 주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나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주유소로 차량 수십 대가 꼬리를 물며 천천히 들어옵니다. 중간에 끼어들려는 차량이 나타나자 주유소 직원이 나와 교통정리를 합니다. 오늘 서울에서 기름값이 가장 싼 주유소 앞에 차들이 몰린 이른바 주유런 풍경입니다. 주유소 앞으로 차량 30대 정도가 200m가량 늘어서 주유까지 20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가득 채우려고요. 조금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계속 고를 것 같아서 채울 수 있을 때 채워놓으려고. 한 번에 넣으면 40리터까지 주유를 해서 한 10,000원 정도는 저렴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한 20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오늘 오후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5원까지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은 평균 1,946원이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란 공습 후 일주일 사이에 11%나 폭등해 곧 2,000원대를 눈앞에 둔 겁니다. 생계가 달린 택배기사와 화물차 운전자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지금 무서워서 만땅은 절대 못 넣고 반씩밖에 못 넣고 있어요. 운반비는 안 오르는데 기름값만 오르니까 최소한 공차 안 움직이려고 그러죠. 정부는 가격 인상 담합이나 매점 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 유류 최고 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세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며 여권을 겨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당 요구에 따라 정부가 수정한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당내 일부 강경파가 재차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원만한 조율을 약속하면서도 입법권은 당에 있다며 재수정 가능성에 여지를 뒀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며
나의 의견만이 진리란 태도는 극한적 대립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한 차례 수정한 검찰 대체 법안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여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됐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검찰총장 명칭 폐지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 차례 수정한 중수청 공소청법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취임 두 번째 기자회견에 나선 정청래 대표는 검찰청을 폐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라면서도 입법권은 당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에 완전 무결한 것은 없다고도 했는데 법안 재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걸로 보입니다.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당론을 정할 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내 지도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거쳐 입장을 정리한 만큼 추가 수정엔 난색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6.3 지방선거 시도지사에 출마할 후보들의 공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던 신동욱, 나경원 의원이 줄줄이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현역인 오세훈 시장도 당의 노선 변화가 우선이라며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공모가 불가피한데 당으로선 그 경선 흥행에 비상이 걸린 셈입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출마자 공천 신청 마지막 날인 오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당에 헌신하는 길을 찾겠다며 서울시장 경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선인 나경원 의원도 이미 오래전에 지도부의 뜻을 전했다며 당 승리에 미랄이 되고자 한다고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당의 노선 변화가 우선이라며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노선의 전환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당 내에서 에너지가 모이지 않는 점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공천 접수 마감 결과 서울시장에는 윤희숙 전 의원과 이상규 당협위원장만이 추사표를 던져 추가 공모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경기지사의 경우 유력 후보군이던 유승민 전 의원이 일찍이 불출마로 입장을 정리한 데 이어 원유철 전 의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격전지인 수도권 후보들이 경선을 접은 걸로 보입니다. 인천시장엔 유정복 시장이 공천을 신청했고 부산시장 경선은 현역인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 2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지방선거 승리 전략과 당내 노선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의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공지했는데 징계 논란을 포함해 당내 갈등과 노선을 둘러싼 난상 토론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늦게 올린 책임과 권력이라는 메시지 꽤 의미심장합니다. 뉴스더에서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어떤 뜻이 담긴 건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황 기자,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네. 이전에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나요? 네, 당 강경파에게 자중하란 뜻으로 해석된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사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각종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등 참모를 통해서 대통령 의중이 간접적으로 전해진 경우도 몇 차례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처럼 이 대통령이 직접 경고로 해석될 수 있는 이렇게 직설적인 메시지를 낸 건 처음입니다. 여권에서는 이게 검찰 해체에 따른 대체 법안에 대한 얘기로 이해를 하던데 네. 실제 민주당에서 이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말이 나온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보안 수사권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좀 민주당 지도부는 다른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보안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안 수사권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도 집권 초반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여당의 모습보다는 이 강경파의 이른바 마이웨이가 이어지는 데 대한 답답함이 담겼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경파들은 이 대체 법안에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네, 기존 검찰청법에 그 검사 동일체 원칙, 그러니까 정치검찰 폐단의 원인이 된 이 독소 조항들이 지금 정부 공소청법에 남아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 대표적인 게 공소청법 25조 3항인데요. 이렇게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상명하복 지휘 체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을 모두 수정하자는 겁니다. 당정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이고 또 당에서도 이걸 당론 채택하기로 했는데도 다시 손보자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강경파 주장대로 다시 수정될 여지도 있는 겁니까? 네, 정 대표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경파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권 지지층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이슈를 고집하기는 지금 정 대표로서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당에서는 지방선거 이후를 더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와 정 대표 측의 힘겨루기가 더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죠. 오늘이 지방선거 공천 신청 마감일인데 생각보다 인물난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과 수도권 상황을 비교만 해봐도 분명하게 엇갈리는데요. 이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중진 등 현역 의원 5명이 몰린 반면에 서울과 경기, 인천의 경우는 현역 의원이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이 장동혁 지도부가 여전히 노선을 둘러싼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수도권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스란히 드러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공관위가 밝힌 이른바 한국 시리즈 경선 방식도 흥행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당장 서울만 봐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역 단체장을 제외한 후보들이 먼저 경쟁을 한 이후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1대1로 맞붙게 하겠다는 구상이었는데요. 지금 출마자가 원외 인사 2명에 그쳤습니다. 경기와 인천도 비슷한 상황이죠. 일단 내일 의원총회를 거친 뒤에 추가 공모 상황부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황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 3도를 밑도는 꽃샘추위에 두꺼운 외투 꺼내입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겨울의 시샘도 다가오는 봄 기운을 막진 못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는데 남녘에서는 봄꽃이 시작됐습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리산 자락이 노란 물결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채색 겨울산 위로 황금빛 왕관이 내려앉은 듯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10만 그루 산수유 나무가 그려낸 풍경에 나들이객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왕이 된 느낌? 근데 너무 좋아요. 봄나라들이 너무 잘 왔다. 완연한 봄 기운이 여기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 같아서 좋아요. 꽃과 함께 선 사람도 봄의 전령이 됩니다. 산수꽃처럼 너무너무 예쁘네. 햇살을 머금은 복수초가 상춘객을 반깁니다. 이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인데. 아, 이게? 꽃샘추위에 지난해보다 일주일 늦었지만 꽃대를 치켜들고 완연한 봄 기운을 채웁니다. 노랗게 핀 꽃을 보니까 정말 봄이 온 것 같고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섣달에 피는 매화, 남매도 그윽한 향기로 봄을 유혹합니다. 향수를 뿌린 듯한 사람이 옆을 싹 스치듯이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봄의 정점인 벚꽃은 평년보다 이틀 빠른 오는 27일 개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진해 군항제도 같은 날 개막합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얼마 전 30대 여성 운전자가 수면 마취제에 취해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에서 추락했던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6개월간 경찰이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일명 프로포폴 같은 의료용 마약 투약자가 전년 대비 4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리 위에서 검은색 포르쉐 차량이 떨어져 도로를 달리던 다른 차량을 덮치고
다시 한 바퀴 돌아 도로 밑으로 떨어져 불꽃과 굉음을 일으킵니다. 지난달 25일 30대 여성이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반포대교 20m 아래로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여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약물은 혐의 모두 인정하시나요? 프로포폴만 투약한 거 맞나요? 한 여성이 주사를 맞고 침대에서 풀썩 주저앉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두 손을 싹싹 비비며 한 대만 더 놔달라고 애원합니다.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여성들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네이트를 불법 투약하다 적발된 겁니다. 경찰이 지난 8월부터 6개월간 마약류 특별 단속을 실시해 6,648명을 붙잡았습니다. 같은 기간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16% 늘었는데 특히 의료용 마약사범은 651명이 검거돼 전년 대비 49%나 폭증했습니다. 그렇게 중독된 환자들은 또 병원을 찾아다니고 의료 쇼핑으로 이어져서 결국엔 시중에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하나의 루트가 되고 경찰은 의료인들이 진료 목적으로 속여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식약처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도심 외곽을 지나다 보면 흉가로 방치된 대형 건물들 종종 보실 텐데요. 공사 중단이나 소유권 분쟁 등으로 방치된 건물입니다. 전국적으로 280곳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지자체장이 철거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실제 집행까지 첩첩산중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문 하나 달리지 않은 12층짜리 건물. 건물 밖으로 튀어나온 철근에 갈라진 외벽 위엔 콘크리트 덩어리가 위태롭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의대를 유치하겠다며 첫삽을 떴다가 자금난 등으로 31년째 멈춰선 광주시 병원 건물입니다. 대형 건물이 저렇게 오랫동안 흉가로 있다는 게 참 안 좋아 보이고 입주민 하나 없이 단지 전체가 텅 비었습니다. 전남 영광군의 30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건설사 자금난에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거대한 유령단지가 됐지만 지자체로선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사유재산이라 생각해요. 활용을 할 수도 없고 군에서 어떻게 손을 댈 수도 없고. 공사가 중단된 지 2년이 넘은 방치 건축물은 전국에 286곳.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년 넘게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 쇼핑몰은 20년 넘게 방치되면서 지금은 비둘기만 드나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10년 이상 방치된 건물은 관할 시장 군수가 철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경북 7곡군은 이를 근거로 20년 방치된 아파트를 헐고 주차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철거한 다음에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제공을 하자라는 결론에 이르니까 이 30여 개 금액이 결코 큰 금액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하지만 방치 건물 상당수가 사유재산권 문제 등으로 강제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 소유자들 간에 이 법적 다툼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원이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들을 찾아야 합니다. 지자체 재원 확보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2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부에서조차 일종의 블랙리스트 아니냐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부터 파업 찬반 투표를 하는 삼성전자 노조. 찬성이 과반을 넘기면 5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총파업을 앞두고 노조 측은 파업에 불참하는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만약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향후 해고 등을 논의할 때 우선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업 때 신고센터를 운영해 회사에 협조적인 직원을 신고하면 포상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생각을 달리하는 직원들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처럼 관리하는 건 폭력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초과 성과를 달성할 수 없는 사업부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 2년 전 파업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그동안의 열세를 딛고 첫 출시에 나섰던 HBM4 메모리 반도체 생산 차질이 우려됩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각종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하청업체가 사용자성을 인정받으면 원청과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등 여러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당장 이 사용자성의 기준부터 모호해 판단부터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로 세로와 높이 모두 1m에 불과한 철창 안에 사람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4년 전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노조원들은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불법 점거했습니다. 자신들을 교섭 대상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노조원 28명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이런 하청 노조들이 원청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길이 열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성 판단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맡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한 탓에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노동부가 해석한 지침을 보면 한 공장의 구내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업무를 맡은 사내 협력업체에 특정 시간에 맞춰 식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건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공장의 일정에 맞춰 휴일 근로를 시켜야 한다면 사용자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행정지침과는 사뭇 다른 어떤 개별 사례들이 또 등장하게 되면 행정지침 자체가 또 무력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면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은 법원의 어떤 법적 판단을 구하는 수뿐이 없는 거죠. 그게 유일한 대기업들의 방패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당분간 교섭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른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개편 3법이 정부의 법안 공포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깊은 우려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연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포커스는 벼랑 끝에 선 사법부에 맞춰봤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사법 개편 3법 중 법 왜곡죄를 시작으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언까지 모두 사흘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사법 개편 3법이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의결하고 그리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법이 공포되면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수 있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시한 헌법 조항이 무색해집니다. 재판 결과를 놓고 판사가 법을 왜곡했다는 주장을 펼 수 있게 되면 재판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비정상적으로 특정인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했다. 판단이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론재판, 여론수사가 될 위험성이 매우 커집니다. 12명 증언으로 대법관이 26명이 되면 전원합의체 약화와 하급심 부실 우려도 나오는 상황. 사법부는 이 같은 우려를 입법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기 과정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영재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직을 내려놓는 강수를 뒀지만 반영된 것 없이 법 시행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심지어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잦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범 여권에선 탄핵소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불신의 원흉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여당과 대법원 사이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도 늦어지면서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전월세는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 물량이 그나마 있는 강남권은 나은 편인데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강북권은 전월세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월세를 추가로 얹어줘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300세대에 달하는 서울 성북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은 2건뿐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가는 1년 전 5억 원대에서 이제는 7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못해도 전월세가 한 10개 이상은 나와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지금은 거의 단지별로 1,000세대 이상이 돼도 2개, 3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전세 같은 경우에 한 1억에서 2억 사이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약 34,700건으로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고 입주 물량도 줄면서 전월세 매물이 확 줄어든 탓입니다. 이러다 보니 집주인들은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 둔 채 추가 월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인분들은 보증금 올리는 것보다는 그 남는 금액 그냥 월세 받는 걸 원하시겠죠? 전세의 월세화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2년 전 42%에서 최근에는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도 막힌 상황에서 결국은 월세로 내몰리는 그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결국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서 좀 삶의 질이 팍팍해지는.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전월세난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여러분 10년 전 3월 9일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세기의 바둑 대결을 벌였던 그날입니다. 그야말로 AI 혁명을 불러일으킨 그날을 기념해 내일 이세돌 구단이 다시 한번 AI와 마주 앉는다고 하는데요. 지난 10년간의 변화와 앞으로의 미래를 산업부 임유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임 기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 벌써 10년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그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끊었어요. 예. 이거는 제일 강력한 것 같은데요? 이 1승은 정말 좀 그전에 모았고 앞으로도 바꾸지 않을 그런 1승, 정말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그런 1승이 아닌가. 지난 2016년 3월 9일 이세돌 구단이 구글이 개발한 알파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뒤 한 말인데요. 당시 5번의 대국이 펼쳐졌는데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시 세계 최정상급 기사로 군림하던 이 구단은 자신만만했던 출사표와는 달리 4번째 대국에서야 힘겹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지금까지 인간이 AI에게 거둔 유일한 승리가 됐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대국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바둑에서만큼은 사람을 못 이긴다 이런 전망이 많았잖아요. 근데 막상 대국이 시작되고 나니까 그 기대 전망은 깨졌어요. 그렇습니다. 대국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의 수준을 가늠해볼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연산만 빠른 컴퓨터 정도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창의적인 포석과 수일기를 보이면서 세계 최고 두뇌를 압도하는 모습에 모두가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신의 78수로 이 구단이 승리한 4번째 대국 역시 이게 정상적인 수라기보다는 AI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변칙적인 수였거든요. AI가 이미 인간을 뛰어넘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결이면서 인간이 지닌 직관과 창의력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국 이후에 AI는 더 무섭게 발전을 했죠. 네, 알파고 이후에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챗GPT,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등장해서 노동시장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고요. 전쟁 양상까지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AI가 가져올 앞으로의 10년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AI가 열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인간이 AI에 밀려서 일자리를 잃을 거라는 경고와 함께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는 밝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AI를 써먹는 사람의 문제죠. 그 기술을 쓰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쓰느냐에 따라서 그 재앙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내일 이세돌 구단은 AI하고 뭘 하는 건가요? 또 대국을 하는 겁니까? 이 구단은 내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알파고 같은 바둑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는 걸 시연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생성된 바둑 AI와 이 구단이 직접 대국을 하는 상황도 연출될 걸로 보입니다. 내일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빛공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아침부터 밤까지 현대인들은 밝은 빛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어둠 속에서 샤워를 하거나 일부러 조명을 어둡게 한 카페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렌드 리포트 요즘, 오늘은 어둠을 찾는 이들 만나봤습니다. 윤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이 꺼진 욕실. 빛은 최대한 배제하고 물소리와 수증기로 공간을 채웁니다. 욕실을 어둡게 한 채 샤워를 하는 이른바 다크 샤워로 해외에서 먼저 유행해 우리나라에 상륙했습니다. 제가 취업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었는데 다크 샤워를 한 이후로는 밤에 잠을 훨씬 더 잘 잤던 것 같아요. 저녁 시간 강한 빛에 노출되면 우리 뇌가 낮으로 인식해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기 쉬운데 자기 전 샤워 때 시각적 자극을 줄여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겁니다. 자기 전에 이 몸과 마음이 이완돼야 되는데 너무 밝은 빛에 노출되면 자율신경계가 각성돼서 이 잠에 잘 입면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욕실 인테리어도 밝은 화이트톤 일변도에서 벗어나 휴식에 초점을 맞춘 은은한 스타일이 인기입니다. 저희도 조도가 조절되는 조명을 제공해드리거나 아니면 톤 다운된 컬러의 그런 가구나 그런 타일들을 제안하는 형태로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조명을 최소화한 다크 카페를 찾는 발걸음도 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조명이 아니라 채광이 드는 자연의 조명을 받아서 눈이 조금 덜 아프고 좀 쉬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찾게 되는 것 같고요. 어둠을 찾는 움직임은 쇼핑 사이트에서도 감지됩니다.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암막 커튼부터 은은한 빛을 주는 무드 등까지 관련 검색량이 1년 사이 최대 6배 늘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이 된 시대, 어둠 속에서 쉼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유리입니다. 눈 덮인 설악산 풍경을 뒤로하고 매화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에서 5cm, 수도권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은 오전 중으로 잦아들겠지만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은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눈비와 더불어 공기질도 탁할 텐데요. 수도권과 강원, 충북을 시작으로 낮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해안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8일 일요일 뉴스7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